안녕하세요, 폴리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이슈 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서 어제에 이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준비해보려 하는데요. 현재 대표팀 감독 후보 중에서 탑2로 꼽히는 2장으로 꼽히는 인물들이 다비트 바그너 그리고 이 거스 포옙 감독입니다. 그 중에서 바그너 감독은 어제 영상에서 잘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포옙 감독 쪽으로 한번 설명의 방향을 돌려보려고 합니다. 어제 영상을 통해서 바그너 감독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셨다면 이제 이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이걸 본 다음에 바그너 쪽으로 넘어가시면 두 명을 다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거스 포옙 감독의 양력부터 보죠. 1967년생인데 이제 바그너랑 동갑이더라고요. 사실 우리 시야에 들어온 지는 포옙이 훨씬 오래됐기 때문에 나이가 또 많다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은 나이가 같다. 우루과이 태생입니다. 그리고 A매치 26경기 3골을 기록했고 선수로서 코파 아메리카에서 이제 우승을 했었나 그런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던 우루과이 대표팀에도 일원으로 뛰었던 그런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 경력으로 사라고사, 첼시, 토트넘 등에서 뛰었어요. 토트넘은 좀 말년에 왔습니다. 30대에 왔어요. 그리고 감독, 지도자로 전향한 다음에 코치로 이 팀 저 팀 있다가 토트넘 코치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당시 하브리그에 있던 브라이턴, 3부 브라이턴을 잘 이끌었던 걸로 감독 생활을 잘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썬더랜드, 그리스 AEK 아테네, 스페인 레알 베티스, 중국의 상하이, 프랑스의 보르도, 칠레의 카톨리카, 최근에 그리스 대표팀까지 굉장히 다양한 이력을 갖고 있는 그런 감독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바그너 감독과는 상당히 결이 다르죠. 바그너 감독은 주로 유럽에 있었고 그 다음에 대표팀 경력이 없고 이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포옙의 특이사항 몇 가지로 살펴보죠.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트넘 출신이라는 겁니다. 첼시에서 선수로서 사라고사 첼시로에서 전성기를 보내고 34세에 토트넘으로 왔습니다. 굉장히 늦은 나이에 왔지만 3시즌 동안 나름대로 좋은 활약을 해줬고요. 특히 첫 시즌에는 컵대회 포함 14골을 기록하면서 미들라이커의 모습을 보여줬던 토트넘의 어떤 굉장히 골 넣는 미드필더였어요. 그러나 이때도 토트넘보다 역시 무관이었다. 리그컵 결승전까지 갔어요. 리그컵에서도 포옙이 활약을 많이 했지만 결국엔 결승을 넘지 못해서 무관. 그쳤습니다. 자, 지도자 초기에 후안데 라모스 감독이 이끌던 토트넘으로 돌아와서 코치로도 활약을 했습니다. 그게 07-08 시즌이고요. 이렇게 해서 토트넘에서 이력이 있다는 점. 예전에는 손흥민의 토트넘과 같은 팀 출신, 재밌는데 정도로 생각했겠지만 지금은 좀 좋게 들리진 않네요. 토트넘 출신 감독 조금 쎄한 면이 살짝 있습니다. 네, 지금 농담이었고요. 자, 다음 두 번째 특이사항입니다. 이 감독의 고점으로 꼽히는 게 썬덜랜드 시절인데 그때 기성용과 함께 했었다라는 점이 좀 특이하죠. 2013-2014 시즌 썬덜랜드에 중도 부임했어요. 그런데 부임하기 전에 이 팀이 1무 6패로 엉망진창, 요즘 말로 엉망잔칭이었기 때문에 강등 위기였거든요. 그래서 디카니오 감독을 자르고 포옙을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성적을 굉장히 잘 내서 14위로 안정적인 잔류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열린 리그컵, 지금 이제 카라바오컵이죠. 당시는 아마 캐피탈 원컵이었을 건데 리그컵에서 결승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감독으로서의 어떤 리즈라고 할 수 있죠. 이때 멤버가 기성용, 스완지에 썬덜랜드로 임대왔던 기성용이 굉장히 중용됐어요. 그리고 기성용은 리그컵 신화에서도 이 리그를 담당합니다. 8강에서 무려 첼시 상대로 결승골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 4강에서는 상대가 맨유였는데 4강 2차전에서 좋은 경기력과 더불어서 승부차기까지 간 경기에서 승부차기 키커로도 나와서 기성용이 넣었어요. 그러면서 결승 진출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리그컵 결승전에서는 맨체스터 시티에 1-3으로 지면서 우승까지는 하지 못했죠. 그냥 결승 진출도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강팀들을 꺾었어요. 그 앞선 사우스햄턴이 있었고요. 사우스햄턴, 첼시, 맨유를 잡고 올라갔기 때문에 화제를 상당히 많이 모은 시즌이었습니다. 포옙 감독의 지도력 상당히 고평가를 받았고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이 상세를 이어가서 막판에 맨시티랑 무승부, 첼시랑 맨유를 리그에서 또 격파하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시즌 마무리를 했던 그런 2013-2014 시즌의 포옙과 기성용입니다. 기성용이 이때 끌어올린 컨디션을 바탕으로 이 다음 시즌 스완지에 복귀했을 때도 개인적으로는 최고의 시즌이라고 할 수 있는 프리미어리그 8골 1도움 시즌을 보내게 되죠. 기성용의 프라임타임이었다. 참고로 지동원도 이 13-14 시즌 썬덜랜드 멤버였습니다. 하지만 거의 못 뛰어서 그리고 그 뒤로 독일 임대 가고 이렇게 팀을 옮기고 이런 과정들이 있죠. 자, 세 번째 특이사항입니다. 다양한 감독 경험을 했다. 이제까지 이 감독의 특이한 이력을 한 두어 가지 봤다면 이제는 걸어온 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선수로서 감독으로서 남미 출신으로서 유럽에 정착해서 다양한 경험을 한 것이 특징입니다.
감독으로서 일단 5대 리그 중에서 잉글랜드, 스페인, 프랑스 3개를 경험했죠. 그리고 그 밖에 유럽의 그리스, 아시아의 중국, 남미의 칠레, 그리고 여기까지 클럽 경력을 쌓은 다음 그리스 대표팀까지 이제 정말 다양한 경험을 했다. 이런 점은 이제 좀 그 다른 후보로 거론되는 바그너랑 좀 다른 점, 좀 더 경험이 풍부한 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물론 뭐 르나르 감독처럼 국대 막 전임맨급인 사람은 이 대표팀, 저 대표팀, 여기서 우승, 저기서 컵 대회 막 이렇지만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맡아본 리그가 다양하고 가본 대륙이 다양하고 대표팀 경력이 있다라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다만 이건 단점으로도 볼 수 있어요. 왜 이 사람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는가? 가는 곳마다 일찍 그만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적 부진으로 경질된 때도 있었지만 꼭 성적 부진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자진해서 나가거나 경영진과 충돌해서 사임하거나, 그러니까 성적이 좋은데 경영진과의 마찰로 경질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1년을 채우지 못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세 번째 시즌이라도 도중에 떠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팀을 자주 옮길 수 있었던 게 포에스의 특징입니다. 한국에 만약에 오게 된다면 뭐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잘 이제 계약을 잘 하고 케어를 잘 해야겠죠. 네 번째 특이사항입니다. 우루과이의 트릭좌라고도 볼 수 있는 이 포에트 감독의 성향과 더불어서 그리스 대표팀, 최근 그리스 대표팀에서의 모습을 좀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가장 최근이기도 하고 대표팀 경력이기도 한데 겉보기로는 상당히 안 좋아 보이거든요. 유로 2024 예선 탈락으로 그리스와의 계약을 마쳤기 때문에 일단 실패로 끝났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실패했는가 보죠. 자, 그리스의 본선 진출을 실패한 게 사실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한 건 맞지만, 근데 이게 팀의 원력보다 더 못 미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팀의 원래 전력이 원래 실패할 전력입니다. 그리스는 2016년부터 유로와 월드컵을 합쳐서 메이저 대회 4연속 예선 탈락 중이어서 이번에 포에시 5회째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나가던 팀을 못 나가게 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 포에스의 예선은 그래도 상당히 아쉽게 떨어지긴 했다. 유로 예선 패자부활전격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션스 리그에서 리그 C 2조 1위를 차지하면서 유로 예선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미리 따놨어요. 그래서 플레이오프 결승에서까지 갔고 여기서 조지아와 승부차이 끝에 탈락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쉽게 떨어졌다. 그리고 유로 예선 조별리그 성적을 보면 4승 1무 3패였는데요. 한 수 아래에 아일랜드, 지브롤터 상대로는 사전 전승을 거뒀고 더 위에 있는 프랑스, 네덜란드 상대로는 1무 3패를 기록하면서 사실 이 조에서 조 2위 이상에 올라가지고 예선을 즉시 통과하려면 네덜란드를 끌어내렸어야 했습니다. 좀 어려운 조였다는 거죠. 자, 이 그리스 예선 과정에서 보여준 포에트 감독의 특징, 정보전입니다. 재밌는 게 유로 예선에서 최대 마스였던 아일랜드 상대로 이전 전승을 거두면서 조 3위에 오를 수 있었는데, 당시 아일랜드 코치였던 키스 앤드루스 코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포에트 감독이 브라이턴 감독 시절에 이제 아일랜드 쪽 축구인들과 많은 인연을 맺어뒀는데 그걸 활용해서 그들을 스파이로 썼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게도 그런 스파이 행위를 제안하는 문자가 와서 내 증거로 폰에 갖고 있다. 하지만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스파이는 나 말고 따로 있다. 라고 했습니다. 포에트 감독 측은 즉시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좀 트릭좌 느낌이 좀 납니다. 물론 한국의 트릭좌는 이제 정보를 꽁꽁 감추는 트릭이었고 이쪽은 이제 상대의 정보를 캐내는 쪽이긴 하지만 어떤 전술 완성도도 완성도인데 동시에 어떤 정보전 그리고 상대를 어떤 큰 맥락에서 속이는 그런 심리전 같은 걸 좀 시도하는 감독이라는 맥락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섯 번째 특이사항, 이게 상당히 재밌는 점인데 친한파 코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친한파 코치가 있다는 걸 보려면 먼저 이 감독의 사단을 살펴봐야겠죠. 사단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을 그렇게 대규모로 끌고 다니진 않아요. 크게 한 3명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2명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일단 마우리시오 타리코라는 코치가 있는데 이 사람도 토트넘 선수 출신이에요. 뭐 그렇게 대성하진 못했지만 그래서 이제 포에트 감독과 인연이 있는 거고 그 뒤로 계속 동행하고 있습니다. 브라이턴 시절부터 꾸준히 보좌한 유일한 신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사단은 디에고 포에트 코치입니다. 사진들 보면은 몸이 막 이런 사람 한 명 있는데 그게 디에고 포에트거든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거스 포에트 감독의 아들입니다. 지금 나이가 20대예요 아직. 그런데 23살에 선수 은퇴를 하고 3년 전 칠레 카톨리카 때부터 아버지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포에트 감독이 한국이든 어디든 취업을 하면 계속 같이 동행할 가능성이 높죠. 아들이니까. 자, 그런데 최근에 이 감독의 사단에 합류한 특이한 인물 제라드 누스 코치가 있습니다. K리그 오래 보신 분들은 이 이름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에서부터 이제 함께한 사람인데 무려 저희 풋볼리스트가 직접 찍은 제라드 누스의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광양에서
이건 이제 당시 서우정 기자가 저희 쪽에서 일하실 때 찍어주신 건데, 왜냐? 전남 드래곤즈 코치였던 적이 있기 때문이다. 스페인 출신인 이 제라드 누스 코치는 리버풀 아카데미 코치를 거쳐서 2010년 전남 드래곤즈의 피트니스 코치, 요즘 말로는 이제 피지컬 코치로 채용돼서 한국에 온 바가 있습니다. 당시 전남 감독이 특히 이제 정혜성, 최근에 물러난 전 국가대표 전력 강화 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정혜성 위원장 때 컨택을 했다면 누스 너 거기 있었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약간의 인맥이 있을 수도 있다. 정 위원장은 물론 최근 사임해서 이제 제로베이스라고 보셔야 되겠지만요. 인맥보다는 제라드 누스의 한국과의 인연을 보시면 됩니다. 한국을 2011년 떠났지만 그 뒤로도 한국에 종종 왔어요. 그래서 뭐 아마추어 코치들 사이에서 하는 어떤 기술 발전 세미나 같은 데 참석해서 막 이렇게 마이크 잡고 연단에 서기도 했고요. 저희 풋볼리스트랑 그 뒤로 인터뷰를 또 하기도 했고, 한국에 와서. 그리고 누스 코치의 축구 어떤 코칭 관련 책이 한국에 번역 출간된 적도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친한파, 지한파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포이엣의 사단 중에 한 명이다. 또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리버풀 출신이라고 했죠. 그래서 명장이라고 할 수 있는 라파 베니테즈 감독과 인연이 있거든요. 베니테즈 감독이 2010년대 초에 일이 없을 때 블로그를 운영했어요. 좀 심도 깊은 블로그를 운영했는데 거기 제라드 누스 코치가 한국 축구에 대한 기고문을 써서 올린 게 있습니다. 뭐 그렇게 심도 깊은 내용은 아니에요. 제가 그때 다 번역해서 읽어봤는데 뭐 J리그는 스페인에 가깝고 K리그는 잉글랜드에 가깝다 뭐 이렇게 당시에 유럽에 아예 알려지지 않았던 K리그를 그냥 좀 가볍게 소개하는 정도의 글이긴 했거든요. 하지만 그 정도로 어떤 유럽 축구의 한국 전도사로 있었던 적도 있는 코치다. 전남 시절에도 이제 피트니스 코치로 오긴 했지만 이거는 이제 경력이 일천해서 그랬던 거고요. 실제로는 1군 코치들, 전술 코치들 못지않게 분석력을 갖춘 좋은 인재로 호평을 받았던 바가 있습니다. 그 뒤로 뭐 가나 코치, 엘체, 라요바네카노 같은 프로팀 디렉터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최근에는 뭐 카자흐스탄 팀, 인도 팀 이런 데서 감독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좀 낮은 레벨의 리그들이긴 하지만 이미 감독급인 사람이 거스포엣의 어떤 브레인으로 왔었다. 이런 점이 좀 재밌습니다. 누스가 한국에 돌아오게 된다면 좀 흥미로울 것 같고요. 와가지고 낙지, 호롱, 구이, 꽝양, 불고기 이러면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해서 포엣의 한국과의 인연은 아까 말씀드린 뭐 기성용, 지동원, 이 제라드 누스 이렇게 있고 또 상하이 감독 시절에는 김기희 선수가 거기 선수였습니다. 이 정도로 간접적인 인연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칭 스타일. 이게 중요한 건데 좀 이제 기술적인 얘기를 해보죠. 코칭 스타일에 대해 얘기해보자면 보통은 전술가 쪽은 아니다라고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바그너 감독은 전술적인 색채가 확실해요. 클롭의 어떤 친구로도 알려져 있고 같은 마인츠 출신이다 보니까 거기 쪽의 전통인 강한 압박, 사사히 강한 압박을 추구해온 사람을 알려져 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포엣은 경력도 더 길고 조금 더 유연하고 한 가지 철학을 밀어붙이는 사람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대신에 이제 포엣의 감독 경력에서 보이는 공통적인 특징은 컵 대회에 강하다는 거예요. 선수 시절부터 그랬는데 물론 그래도 토트넘에서는 이제 무관이었지만 선수 시절이야 뭐 본인이 뛰어서 자랑하기 그렇다 치고 감독으로서 브라이턴을 이제 3부 우승시킨 거 외에는 주로 이제 우승컵이나 성적이 컵 대회 위주다. 아까 말씀드린 썬덜랜드의 리그컵 준우승 있죠? 그리고 칠레 카톨리카에서도 가자마자 칠레의 슈퍼컵에서 우승부터 하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승컵이 많지 않은데 제가 왜 컵대회 강하다고 말하냐? 아까 말한 것처럼 시즌 완주를 하지 못하고 자꾸 물러나서 그래요. 자, 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그리스컵 우승 직전이었는데 경영진과 충돌해서 이제 사임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뒤에 감독 대행이 우승을 차지했어요. 또 상하이에서도 정규리그에서 굉장히 부진해서 책임지고 막판에 사임을 했지만 그때 이미 중국 FA컵 4강에 올라 있었습니다. 그것도 뒤를 이어받은 그 감독 대행이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두 번의 컵대회 우승 다 조금 더 주역에 가깝게 지휘봉을 잡고 이끈 그런 바가 있다. 썬덜랜드에서 한 번만 잘했던 게 아니고 컵대회, 토너먼트에는 좀 늘 강한 면모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스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선에서 조 3위에 그쳤는데 플레이오프까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네이션스 리그에서 조 1위를 하면서 네이션스 리그는 승강제가 있죠. C리그 조 1위를 하면서 B리그 승격과 동시에 굉장히 좋은 점수를 얻어놔서 이걸 바탕으로 유로 예선 플레이오프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 유로 예선 플레이오프도 이제 4강 토너먼트 방식인데 4강전 잡고 결승에서 조지아와 승부차이 끝에 떨어졌죠. 그러니까 아깝게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컵 대회에 좀 강한 면모가 있습니다. 전술 스타일은 한 가지로 딱 굳어진 건 아니고요. 썬덜랜드와 그리스 등의 몇몇 사례를 통해 볼 때는 컵 대회에서 승부를 걸어야 할 때는 좀 선수비 후역습을 잘 짜서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썬덜랜드 때 파비오 보리니가 좀 활용하기 힘든 선수인데 그 선수의 기동력을 잘 활용한 역습을 짜기도 했고요. 그리스처럼 아예 팀 전력 자체가 좀 가라앉아 있어서 끌어올려야 할 때 좀 분위기가 가라앉은 팀에서는 강한 압박이나 조직력을 심는 걸 먼저 중심 삼아서 팀 전력 자체를 좀 성공적으로 좀 올렸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예선 통과에 실패했지만 평가가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겉으로 보이는 전술 스타일은 저는 뭐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술 스타일과 코칭 스타일은 별개예요. 벤투 감독도 한국 부임하기 직전까지는 그때 한국이 원했던 뭐 주도적인 축구 뭐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포르투갈 때 벤투 감독의 고점이었던 포르투갈 때를 제가 현장에서 많이 봤는데 그때도 이제 굉장히 짜임새 있는 좋은 축구를 했지만 짜임새 있게 패스를 빼내서 하는 역습 중심이었지 주도권을 잡는 축구는 안 했거든요. 그런데 벤투 감독을 당시 김판곤 위원장이 미팅을 해보고 이 감독은 주도적인 축구를 우리 축구협회가 요구했을 때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이론과 사단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선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경기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전술 스타일보다는 저는 코칭 스타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가 기사나 경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력강화위원회와 이임생 기술이사가 감독 측과 미팅을 하고 그들이 제시한 어떤 이력서나 그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전문가들이 안에서 평가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사실은 포엣이나 바그너나 둘 중에 어느 쪽이 뭐 현재 축구협회가 원하는 그 용맹한 뭐 그런 축구를 달할 수 있는 인물이 둘 중에 누군지는 이제 현재 나가 있는 담당자들이 면밀하게 평가를 해야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어제 서영욱 의원과 조효준 기자가 분석해 주신 박은호 감독처럼 포획 감독도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잡아야 할 정도로 뛰어난 것도 아니고 자격 미달도 아닙니다. 좀 애매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누굴 선임하든 선임까지의 보완은 잘 유지했으면 좋겠고 끝날 뒤에는 정확한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 벤투 얘기를 하는데 벤투 감독도 선임 당시에 경력이 되게 좋아서 사람들이 좋아한 게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실패한 감독 아니야 그랬어요. 근데 선임하자마자 선임의 책임자가 우리가 벤투를 왜 선임했는지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믿고 맡겨보자 라고 대중들이 납득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주먹국으로 조금이라도 더 유명한 사람 그냥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유가 있는 선임하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그것을 저희에게 축구협회가 들려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